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부터 하면요. 저의 이제 동양 철학 공부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몇 가지 이유에서 이제 동양 철학을 90년대 초반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사회주의가 그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이 도대체 어떤 세계관으로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굉장히 학부 때는 막시즘을 굉장히 아주 정말 그 일본어로 우리가 자본론 공부하고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막 현실 사회주의의 그런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러면 다음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 돼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두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너무 힘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의사들이 한의원에 가면은 살림이든 바깥일이든 하나만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느라고 정말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두 아이를 기르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남편이 하도 제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수련이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봐라 라고 해서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의외로 거기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어요.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이제 단순히 집중해서 호흡을 하고 진언을 암송하면서 하는 건데, 저는 그러한 수련법에 또 어떤 정신적인 배경이 굉장히 궁금해졌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이대에 이제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그 철학과에 이규성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규성 선생님이 제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남자 스승들이 계세요. 그런 몇 스승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저는 그때 저는 한문을 배운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문을 하나도 정말 뭐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가서 대학원 수업에 들어가서 청강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원 수업이 한문을 그 학생들이 다 풀이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강독을 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문도 모르면서 들었는데, 리포트를 썼는데 선생님이 A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나 한문 잘 못하는데 동양처럼 해도 되겠냐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문을 이제 제 동양 철학을 마침 전공하는 제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한테 이제 제 친구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그 논어를 이제 그 원문으로 읽기 시작했죠.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숙제가 뭐였냐면은 논어를 한문으로 써오는 거, 2번씩 써오는 거였어요. 2번씩 쓰고 뭐 중용, 대학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보고, 이규성 선생님의 수업을 대학원 수업, 그다음에 학부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노자, 장자, 금강경, 육조단경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원문으로 굉장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문을 해도요, 제가 한문을 막 안 보고 쓰거나 달달 잘 쓰거나 이러지도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원문과 번역본을 대조하면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능력이 있냐면, 번역문을 보다가 이상해요. 말이 좀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원문을 찾아봅니다. 그럼 한문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띄어쓰기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두세 가지로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누가 더 정확한 해석이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찜찜해서 찾아보면 반드시 그 해석이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 공부를 하다가 제가 또 이제 그 사자수학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디에 이제 제가
지역 교육을 하러 그 연구하러 갔더니 거기서 아이들한테 이제 사자수학을 서당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의연하고 너무 너무너무 멋진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사자수학 책을 사서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이제 참 그때 읽고 나서 제가 너무 애매하다 싶었던 게 한 60~70%는 너무너무 괜찮아요. 왜냐하면 유교가라는 게 뭐냐면 군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인간한테. 근데 군자는 보편적으로 가장 멋있는 인간상이에요. 그런 인간이 되라는 거에서 너무 괜찮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내가 우리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30~40%는 제가 페미니스트이고 노자, 장자를 읽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부창부순이라든가 그 성차별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교가 대동을 얘기를 해도 미묘한 엘리티시즘이 있어요. 뭐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것처럼.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어울리되 뭐 물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다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걸 그대로 내가 이제 우선 저는 제 배경 굉장히 저는 모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는 좀 극성스러운 엄마예요. 사자수학을 우리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작을 한 거예요. 한 3~4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글자로 하니까 제가 이런 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한문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자수학의 첫 문장이 뭐냐면 부생하신 모국하신이에요. 아버지 날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도다. 이거 안 맞잖아요. 이걸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부모 생하시고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부모 육아로다. 부모님이 날 기르셨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고친 거죠. 그 작업을 한 2~3년 걸렸는가 하고 이제 우리 애들을 가르치려고 제가 우리 애들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가르치고 또 이제 그다음에 생협 회원들 엄마들 가르치고 해서 이제 이 책을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0~40%를 고쳐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문을 막 달달 잘 쓰고 외우고 하는 능력은 없는데 이런 제가 사자수학 개작하는 걸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문을 배웠더라면 저는 한시를 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4글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사자를 만드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의 이제 한문의 배경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까 이동원 선생님이 이제 페미니즘에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이제 사상적인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것이 아직 한국의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되면은 좋겠다. 그냥 희망상 요게 강의로 끝나지 않고 저 혼자 읽었던 부도지라든가 한단고기는 너무 세계 방대해서 저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었거든요. 한단고기 이런 것에 대한 거를 같이 읽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요. 이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지식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옹고이지신 다시 자기 문화의 처음 시온으로 돌아갑니다. 푸코도 보면은 자기 배려라는 걸 어디서부터 다시 찾냐면 그리스로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로 올라가서 거기서 찾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아직까지 약해요. 이런 것들이 약하고 이 고대사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환빠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야학자들이 오히려 하죠. 그런데 요즘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 있는 학자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도지나 환단고기 같은 거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위작이라는 설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읽어본 거로 이게 위작이라면 이 위작한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걸 도저히 위작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이제 가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을 어귀마다 세워놨던 그런 것의 배경이, 사상적 배경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페미니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가드 파더가 없었어요. 언제나 남신과 여신이 같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무속에선. 근데 그거를 마을 어귀마다 세워놨다고요. 그 사상적 배경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상적 배경이 환단고기에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야, 이런 것들을 페미니스트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고 특히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문화의 보고예요. 굉장히 문화적 상상력으로 어,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것을 다양하게 재현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읽는 페미니스트들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페미니즘에 비로소 저는 시작하는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영화 도리화가라는 영화 있죠.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잘 봤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그게 바로 저는 제가 강의할 때 근대 페미니즘을 뭐로 강의를 하게 되냐면 서구의 참정권 운동으로 강의를 해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였고 그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우리한테 자생적인 근대적 페미니즘이 있는 거죠. 도리화가 영화 한번 보세요. 판소리를 어떻게 여자가 하게 되는가. 자생적인 페미니즘, 근대적 페미니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영화로 나온 것들이 문화인들이 더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다 못 끝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신문화는 선사시대의 문화예요. 기원전 3, 4천 년 이전에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남신이 없었어요. 전부 여신이었어요. 가디스만 있었어요. 그건 전 세계 보편적인 겁니다. 여신만 숭배했어요. 그런 여신 문화에서 노자에 이르는 길을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 이 길찾기 퍼즐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정말 퍼즐 찾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누구도 학문적 논문으로 써낼 수도 없을 거예요. 논문으로 나온 적도 없고, 정말 이 조각조각을 맞추는 작업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재미있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과연 재미있다고 느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제가 천천히 차분차분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 끝내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노자는 춘추시대 말기 사람, BC 5, 6세기 사람입니다. 기원 전 하면은 무조건 여기에다가 우리가 2000년을 더해야 되죠. 그죠? 지금부터 2500년, 2600년 전의 사람이고요. 노자에는 세 개의 주요 판본이 있습니다. 죽간본, 통행본, 백서본 등이 있는데요. 죽간본이 가장 늦게 발견됐어요. 93년에 발굴됐는데 이게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전 400년경에 춘추 전국시대 중기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글자 수는 2046자고 33장에 불과해요. 지금 현존하는 노자는 지금 81장이거든요. 통행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간본이 가장 초기 노자인데 이게 이제 33장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간략하죠. 그리고 이 죽간본에서는 유교에 대한 배척이 없습니다. 지금 통행본 그 노자에는 이게 옆에 이 화면이 뭐지? 통행본 노자에는 유교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식에 대한 비판, 지식인에 대한 유교의 어떤 지식, 암에 대한 그 강조 이런 것들을
인위적인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주권번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상공본이라고 또 있고요. 뭐 하성공이 한 무죄에게 도덕경을 주석을 해서 2권을 전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서본이 있고요. 이것도 기원전 200년 전국시대 말기일 거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왕필, 이게 가장 늦게 나온 거죠. 왕필이 주석을 단 거예요. 오늘날의 노자 도덕경은 다 이 왕필본, 통행본이라고 합니다. 이 책입니다. 저도 이걸로 공부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한 감산의 노자풀이도 이 통행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권본은 지금 가장 늦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왕필본으로 하면서 제가 이게 주권본에 몇 장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판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자 철학 전후 지구의 정신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때가 노자가 살았을 때가 이 지구의 지성, 사상의 지도, 사상계는 어떤 사상의 지도를 갖고 있었을까? 이걸 찾아보고 기원전 5, 6세기라고 그랬죠, 노자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러면서 여자는 과연 이 고대 사회에 어떤 지성적인 위치가 있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리그베다, 기원전, 인도죠. 기원전 12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에 그 리그베다 창가의 전체 혹은 일부의 저자가 여성, 알파라 아트레이, 고샤 카투시 바티, 로파 무드라 같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우파니샤드는 리그베다를 해설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도 철학 문제를 토론하는 마이트레이나 가르기 같은 여성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도지와 환단고기를 넣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이 여기에 이제 여성이 쓰진 않았어요. 부도지 누가 썼는지 모르죠. 그런데 환단고기는 그 저자들이 다 있는데 남성들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넣은 거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시원을 마고에서부터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부도지와 환단고기는 언제쯤 쓰여졌을까? 이제 이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부도지와 환단고기에 우리의 한민족의 정신세계가 있거든요. 천부경. 그 다음에 천부경은 제가 계속 그 유튜브 강의를 저도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환단고기에 3일신고가 또 있는데 아직 3일신고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천부경, 3일신고 이런 것들은 거기 결국 3일신고도 제가 대충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지인 합일 사상이에요. 그 옛날에 천지인 합일이, 근데 이 천지인 합일이 다 있더라고요. 이 천지인 합일 사상이 그 옛날에 사상으로서 정립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동학의 임내천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계속 다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경은 이제 중국의 책이죠. 기원전 4세기 이전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하니까 기원전 4세기 이전이니까 기원전 5세기가 될 수도 있고 6세기가 될 수도 있고 7세기가 될 수도 있고 언제 쓰여졌다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4세기 이전이라는 거죠. 4세기 이전 추정인데 첫 5편은 요나라 기원전 23세기에서 22세기 요 순의 말과 업적을 쓰고 있고요. 순이면은 이때가 이제 고조선 시대거든요. 네. 그리고 6에서 9편은 하나라가 최근에 하나라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하나라가 기원전 2000년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기원전 1900년대라고 지금 유적이 발굴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경이 중요한 게요. 그 밑에를 보시면 서경에 홍범구주라는 것이 나옵니다. 홍범구주. 그 클홍에다가 이게 범이 아마 법규 뭐 이런 뜻일 거예요. 큰 규칙.
이 통치하는 큰 규칙이라는 거죠.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와서 홍봉구주를 물어서 받아갑니다. 기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기자조선이라고 그러죠. 알죠? 여러분, 우리가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이 은나라의 은하은주라고 그러죠. 중국의 고대 왕국을 하은주, 은은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은은 동이족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아마 홍산문화, 저 몽고 쪽에 있는 홍산문화, 뒤에서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몽고 지역에 있던 홍산문화가 그 동이족의 문화인데, 홍산문화가 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세운 게 은나라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은은 동이족의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기자는 은나라의 왕족이었어요. 그 기자가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주무왕이 올라섰을 때 주무왕한테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저쪽에 지금 조선 쪽으로 온 거죠. 조선 쪽으로 와서 기자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고조선 말기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이걸 보세요. 이긴 새로운 왕조의 왕이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왕족한테 와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냐 하고 물으러 온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통치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홍범구주라는 것이 이게 이제 동이족의 그게 그 통치 규범인데, 뭔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암시를 주죠. 우리가 굉장히 고조선이 가졌던 어떤 홍해긴가라든가 이런 문명이 상당히 우월한 문명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걸 다 넣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런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범구주 같은 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제 노자는 아까 이제 기원전 5, 6세기라 그러고 요때가 전 세계의 성인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부처가 기원전 560년에서 480년 사람이고요. 공자가 기원전 521년에서 479년. 그래서 노자와 공자는 만납니다.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배움을 청한다라는 게 이제 역사 기록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보면요. 불교를 보면은 테리가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테리가타는 기원전 6세기 말에서 3세기 말 사이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서니까 이렇게 추정이 몇 세기에 오차가 있는 거죠. 기원전 6세기면은 부처님 당시에 쓰여졌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성불한 모든 여성이 성불한 건 아니지만 테리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현재로 치면은 큰 스님 같은 그런 큰 스님이에요. 장로급의 그런 큰 스님 인격인 그런 비구니들입니다. 그 비구니들의 식구입니다. 시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앨리슨이라고는 그 미국의 여성 불교 학자가 이 테리가타를 분석을 합니다. 아라한이라 하면 불교에서 성불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초의 아라한이죠. 이런 이제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라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라한의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래서 이제 이 앨리슨이 쭉 테리가타를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보고 아라한의 특성을 가진 상태에 도달한 비구니들이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비구니들 바타 카필라니, 찬다, 수바, 순다리, 다라, 우파사마, 수카, 바타 카필라니, 수바나, 우타마, 수메다 이런 여성들은 아라한이다. 그런데 아라한이라고 불리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왜 아라한이라고 불리지 못했냐? 자, 그 비구와 비구니들은 시중, 그죠? 보시를 받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라는 사회가 어때요? 그 부처님이 비구니 승단을 인정을 했지만 세속은 굉장히 성차별적인 사회였거든요. 여자가 사는 거는 우리의 그 굉장히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사회 그대로 여자가 뭐 시집을 가면은 김어거리 3년, 또 뭐 덩어리 3년, 눈 감고 3년, 이런 생활 외에는 다른 생활 아니면은 매춘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 외의 삶이 허락되지 않았던 삶입니다. 일반 민중들의 삶은. 그런 사람들이 비구니한테 아라한이라는 거를 칭하는 것이 민중의 정서랑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한임에도 불구하고 아라한이라 불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민중의 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앨리스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요 앨리슨의 논문이 안옥선 교수가 다 번역을 다 해서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본 거는 이제 노자를 전후한 그 당시에 지구의 사상의 이제 지도를 대충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노자는 이제 이게 노자와 여신 문화를 제가 연결하는 지금 퍼즐 맞추기에 지금 첫 번째 퍼즐 맞추기입니다. 노자는 동이족이거나 동이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삼왕오제라고 하면은 복희씨, 신농씨, 황제씨, 그리고 책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 사망이 누구냐라는 것이. 근데 대략 18사략이나 제왕세기, 뭐 손시주, 세봉 같은 책에선 복희신농 황제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황제가 이제 치우하고 막 굉장히 싸웠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제, 사망 오제라고 하죠. 오제는 소호, 전욱, 제곡, 고신, 당유, 우순 이렇게 오제인데 당유와 우순은 누구를 말하면 요순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순을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상황 오제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망과 오제가 사실 다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이 아니고 네, 최근에 조금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노자는 동이족이거나 동이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을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윤홍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윤홍식이라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시면 홍익학당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본인이 직접 수행을 했더라고요. 수행을 하면서 고정 공부를 본인이 하신 그 스승이 있어요. 그 조선말에 이제 그 스승한테서 쭉 받아서 수행과 고정 공부를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쭉 여러 강의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익학당이라고 은평구에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지금 양심운동이라는 걸 하세요.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분의 해석입니다. 이제 서경은 홍봉부주의 영향을 노자, 공자가 받았다는 거죠. 왜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서경에 이제 홍범부주가 나오는데 천자는 그 홍범부주에 제가 이제 그 서경에서 이 문구를 직접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경에 어떤 문구가 나오냐? 서경 홍범부주에 천자는 만 백성의 부모이기 때문에 천하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즉 홍범부주의 요지는 뭐냐면요. 왕이 성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 정치적인 지도자는 성인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전통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공통된 건데요. 플라톤도 철인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양도 성인 정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노자를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읽으면 알겠지만 노자가 그냥 무위자연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 철학입니다. 근데 거기서 노자도 얘기하는 게
성인 통치를 얘기합니다. 노자가 성인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홍범구주에 지금 이게 분명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홍범구주는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요순시대의 통치 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자공자는 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홍범구주의 영향을 노자공자가 분명히 받았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요. 자, 홍범구주는 아까 얘기했죠. 은혜왕족인 동이족의 기자가 주문왕에게 전해주는데, 기자는 하늘이 우에게 전해준 게, 그러니까 우왕은 뭐냐면 누구냐면 순임금 다음에 우왕이 되죠. 그죠? 중국의 그 순임금이 이제 우한테 왕위를 물렸다 그러는데, 이것도 참 제가 부도지하고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정말 역사는 강자의 역사라고 그러죠. 부도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부도지하고 환단고기가 뭐냐면 옛날에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 고대사에 마고서부터 박혁거서까지 이르는 그 계보, 그러니까 신화와 역사가 섞여 있는 그 서사거든요. 그 스토리인데, 거기에서는 우왕이 그 순을 칩니다. 치고 스스로 왕이 되거든요. 이 부도지에서는 그렇게, 부도지에도 중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쓴 건 굉장히 또 다르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기자는 하늘이 우에게 전해준 게 홍범구주라고 하나, 그 하늘이 사실은 더 우월한, 기자는 홍범구주에서는 이 홍범구주가 하늘이 우한테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진짜 하늘이냐? 사실은 더 우월한 문명인 고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환단고기에서는 순이 보낸 우가 순이 지금 고조선에 가서 좀 한 수 배워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를 고조선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가 고조선의 자부선인이라는 어떤 도인이죠. 자부선인을 통해서 부르테자는 당군의 아들 2대 당군입니다. 부르테자에게 치수법이 담긴 황부 중경을 받아간다라고 환단고기에는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도,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의 서경 책에는 하늘이 홍범구주를 줬다 그러는데, 지금 이 환단고기에는 고조선한테서 배워갔다는 거죠. 그 치수법이 황부 중경이 가서 이제 여기에서 홍범구주가 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부도지에서는 이 홍범구주를 뭐라고 하냐면 홍범구주가 아니다. 홍범무함이다. 그러면서 이 우왕을 막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가 이렇게 고조선한테 홍범구주를 배워갔는데 스스로 왕이 돼요. 스스로를 왕이라 칭해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은 우를 왕이 될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홍범구주가 그 마고한테 다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강의하면서 나옵니다. 이 마고의 그 법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 뉘앙스가. 그래서 여기 부도지에서는 이게 우가 홍범구주를 받았지만 그거는 우한테 가면서 이 사람이 이미 예에서 어긋나서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그 순간 그건 홍범구주가 아니다. 홍범무함이다.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홍범구주가 이제 동의적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 요때의 이제 지성계 조금 더 노자 이후에 자사가 BC 482년에서 402년, 소크라테스가 비슷한 시기죠. 470년에서 399년, 맹자가 390년에서 305년, 장자가 380년에서 300년, 요때의 다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희미하긴 한데요. 요거는 이덕일의 역사 TV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신주사기 세계 최초의 중국 시조 라는 강의를 찾으면은 이게 거기에서 제가 화면을 스캔을 했는데 이게 좀 흐린데요. 자, 보세요. 황제와 무조가 결혼을 해서 장남인 소호와 차남인 창의를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호의 후손이 쭉 내려오죠. 제곡, 강원, 강직 이렇게 쭉 비고 여기서 후직, 설, 제요. 이 제요가 요순임금할 때 요입니다. 요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창의와 창복이라는 아들이 차남 창의에서 제전후. 그 다음에 우임금의 아버지가 곤이거든요. 전욱의 후손으로서 곤. 그 다음에 붕선, 병합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밑에 제순이 있죠. 이게 순임금입니다. 요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계보를 보면 여기에서 중국의 시조를 황제라고 치잖아요. 그죠? 아까 사망이라 그럴 때 복희, 신농, 황제 요 황제가 이렇게 셋을 사망이라고 하죠. 이 황제에서 중국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이 황제에서 시작하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소호가 소호와 창의, 그 다음에 제곡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전욱 이 사람들이 다 동이족이라고 나옵니다. 동이족의 아버지인 황제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동이족이 되죠. 이거를 이제 이덕일 씨가 쭉 사설을 밝히면서 실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걸 다 인정을 합니다. 산동성 임기시에 동이문화박물관이 있죠. 임기시는 동이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중 한 곳이다. 지금의 이 동이족은 요 산동반도 여기에 초나라가 있습니다. 초나라가 있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산동반도는 지금 한족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이족 계열의 사람입니다. 이쪽에 이쪽에 이제 그 동이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지금 앞에서 말한 이 사람들을 다 동이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중국의 생각은 뭘까요? 이 동북공정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사람들을 다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우리 동이족은 소수민족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중국의 한족의 중국 민족으로 큰 중국의 용광로시랑 흡수돼 가면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작업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도 그냥 흡수 통합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원래 너희도 우리의 소수민족이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와 한복 이런 것들을 다 중국이 자기 문화라고 또 주장해서 계속 우리랑 부딪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자신들의 소수민족의 문화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근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이런 프로젝트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덕일 씨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제 삼황을 태호복희 씨, 염제 신동 씨, 황제 헌원 씨 이 셋을 사망이라고 한다. 임기시 동이문화박물관의 태호복희 씨는 동이영웅이라고 써놨다. 염제 신론도 동이족이 명확하다. 사마천이 사망부터 인정하면은 동이족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태호복희 씨하고 염제 신동 씨를 지우고 사망인 황제를 오제의 시작으로 만들고 중국의 다른 고대 사료들을 황제의 제위, 황제의 왕자리를 소호 김천씨가 이었다고 사마천 등 많은 사료들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아까 소호 김천씨가 황제의 아들이죠.
사마천은 소우 김천씨가 동의족인 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것은 지우고 황제의 죄인은 황제의 손자인 전욱이었다고 계보를 새로 만들게 된다. 그 계보가 현재 중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종이족과 다른 하와족이라고 인식하게 된 뿌리다. 그런데 맹자가 순임금은 동이족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중국의 시조는 다 동이족이고 아마 백성들은 또 분명히 동이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백성들은 하와족이란 소린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자가 초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초나라가 동이문화라는 그 논문이 반갑게도 있더라고요. 김인희 씨의 초문화와 동이문화의 관계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초나라는 비록 물질문화에 있어서 상나라와 주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문화에 있어서는 동이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이 그죠? 이 정신문화. 따라서 스스로를 동이족인 전욱 또는 추경의 후손이라고 하며 동이족의 토템인 새를 토템으로 하고 있다. 동이문화의 초문화에 대한 영향으로는 편두, 발치, 도전부호, 규, 세숭배, 옥신상, 이게 규가 아마 세발소실 거예요. 옥신상, 조우, 삽식문화, 사자의 두 향을 동쪽으로 하는 습속 등이 있다. 춘추시대 말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서방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초사, 진묘수, 답사무, 신앙 등에는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등의 서방 문화적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초문화는 토착 문화를 기반으로 동이 문화, 서방의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한 초나라만의 문화를 창조한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때부터요. 그죠? 기원전 이 시기부터 이때도 이미 글로벌한 사회였던 거예요. 전 세계가. 그리고 이 융합, 저는 이 초나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융합을 굉장히 잘하지 않나요? 그죠? 이 초나라는 동이 문화를 굉장히 가슴에 갖고 있으면서도 꼭 동이 문화라고만 할 수도 없고 지금 동이 문화, 서방 문화가 다 융합된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초나라를 이미 논문으로 이렇게 지금 명백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단고기에는 노자의 아버지가 동이족인 풍족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환단고기가 이제 그 위장 논란이 위서라는 논란이 많은데 환단고기도 그렇고 부도지도 그렇고 이게 스토리거든요. 스토리인데 우리나라 동북공정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조선 시대 고려 때부터 우리가 중국에 계속 종속됐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고서들을 굉장히 다 없앱니다. 불태우고 없애요. 그러면서 이 고서들이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뭐 필사하면서 내려옵니다. 이 환단고기 부도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렵게 내려온 책들이죠. 근데 제가 부도지를 보면서 이제 이거는 위작이 아니다라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남자의 상상력이 아니고요. 첫째. 그 다음에 부도지는 조금 이따가 더 얘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이 박은씨가 박협것의 그 다음에 그 박재성의 후손이거든요. 그 구구절절한 사연이 이 책에 다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도지를 자기가 집에서 읽었던 부도지를 쭉 김시수부터 몰래 이게 발각이 되면은 지금 이게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걸 몰래 집안에 내려오던 걸 자기가 집에서 보다가 북한에서 가지고 내려오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박은이란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문을 우리 한글처럼 쓰는 사람이에요. 한문을 한글처럼. 그 사연을 쓰는데 다 한문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부도지를 그 김시습의 징심록 열 몇 권의 책을 다 읽었던 그 기억을 한 권으로 부도지가 그 중에 첫 번째 책인데 그거를
기억한 거를 자기가 한문을 다시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 제가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이제 그 빨간 머리 애니니 뭐 이런 소설책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애는 거의 없었어요. 저뿐이 없었는데 저는 그 책들을 막 읽고 나서 너무 그 스토리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제가 그때 그 저기 그 학교가 왜 이렇게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저기 무학여중 무학여고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을지로까지 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맨 뒤에 앉으면서 내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다 해주면서 옵니다. 내가 읽었던 소설을. 그러면은 그 차에서 내릴 때 옆에 앉았던 어른이 아 이건 나도 참 재밌게 들었다 이러면서 내리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부도지하고 환단고기가 읽어보면 스토리예요. 스토리와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정신세계. 정신은 도저히 위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위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신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외울 수 있죠. 그죠? 스토리는 우리한테 남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보고 나면 그 드라마를 왜 요즘도 인터넷에 그 드라마 끝나자마자 막 요약해서 사람들 올리잖아요. 바로 부더지도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우리한테 지금 전달이 된 거죠. 요약해서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이미 우리한테 공식적인 거로 도교는 고구려 시대 염영왕 때 들어왔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가 6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 공식적인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은 도교적이고 노자적인 사고와 습속이 일반화돼 있었다라는 그 이종이라는 학자의 수산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전해지는 책인데요. 저는 이분의 이종의 이 글을 이능화의 조선 무속고일 거예요. 아마 그 책에서 봤습니다. 그 책에서 봤고 제가 제 책에서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되게 진한의 구속은 우리가 진한이 한반도에 있었던 진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마한 진한, 변한 이런 것이 고조선이 망하면서 이 몽고 지역 일대에 진한, 변한, 마한이 있습니다. 네. 그 진한을 생각하셔야 돼요. 대개 진한의 구속은 저절로 외루와 화서의 경지까지 도달하되 이것이 황노의 사상인 것조차 알지 못한 채 800~900년을 내려왔다. 노당과 장주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잘 다스리지는 못하였으리라. 삼교가 중국에 퍼질 때부터 유교는 BC 기자조선 할때 그 기자 때부터 이미 들어왔고 불교는 위진 시대에 동국에 유입되었으나 오직 노자의 동화는 퍼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배우지 않고도 능히 잘 행하여졌던 것이다. 이렇게 이종이라는 학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북소국이 굉장히 노자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환단고기 아까 얘기한 노자의 부는 풍이족인 한건이라는 사람이었고 노자가 원래는 한씨인데 그 동방의 아들을 강조로 해서 이가 이 나무 목자에 요 나무 목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로 바꿨다라고 한단고기에 그 한씨가 왜 노자가 이담인가 그렇거든요. 그 왜 이로 성을 바꾸는가 하는 그거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노자적인 문화가 뭐냐면 풍류도인데요. 풍류도인데 자, 풍류도 진흥왕 37년에 채취원은 난낭비서에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유불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과 접촉하여 이를 감화시킨다. 접하군생
풍류도이거든요. 이러한 풍류도는 진흥왕이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우위를 표방하기 위해서 화랑도의 이념으로 채택하기 이전부터 전통적인 신앙이자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화랑의 우두머리가 처음에는 여자였어요. 여자였는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 남모와 준정이라는 그 화랑의 우두머리였던 두 여성이 싸웁니다. 싸워서 아마 서로를 죽이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두머리가 남자로 바뀝니다. 그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다만 이 기록으로 볼 때 정말로 남모와 준정이 싸웠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점점 전쟁이 빈번하면서 남성 헤게모니가 강해지면서 남성으로 와야 되니까 이제 여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여성 두 우두머리가 싸웠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원래 그 화랑의 우두머리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 근데 그 이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네, 이 풍류도는 이 신라를 이끄는 청년 리더들을 길러내는 집단이잖아요. 젊은 리더들을. 그것의 우두머리가 분명히 여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신라시대에 들어와서 남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김시습의 그 징식록 후기인데요. 부도지에 실린 그 김시습이 징식록을 쓴 거죠. 써서 쓰는데 자, 거기서 이제 그 후기에서 하는 얘기가 징식록의 기록이 멀리는 태고, 이 태고가 마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고에서 궁희, 소희로 이어져서 쭉 이제 그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까지 오는 계보가 징식록의 기록이 멀리는 태고의 일에 관계하고 넓게는 우주의 일에 관여하여 그 광대함은 진실로 말할 수가 없으며 우리 동방 창도의 역사와 하토변이의 기록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숙연하게 한다. 통칭 그윽한 의미가 선도와 불법과 비슷하나 같지 아니하다. 그쵸? 선도와 불법과 비슷하나 제가 처음에 부도지를 읽었을 때 너무 노자적이라고 느꼈어요. 바로 이런 거입니다. 선도와 불법과 비슷하나 같지 아니하다. 당시 신라에는 잠시도 선유불이 침투해오지 않았으니 이는 고사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 고사가 뭐겠어요? 아까 내가 황제 중경 같은 책이겠죠. 그 우왕한테 전달했다는 그 신시 왕래의 설과 유호씨의 전교의 일이 진실이니 유호씨가 이제 계속 마고에서 이어지는 그 계보 중에 그 당군 이전에 그 이어지는 한 그 분이죠. 유호씨의 전교의 일이 진실이니 고금 천하의 모든 법이 모두 여기서 나와 잘못 전해져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같지 않음이 유불의 세계에 용납되지 아니하며 제왕의 광경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기록 중에서 말하기를 이 책은 광명의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였으니 그 시대는 과연 어느 시절인가? 과연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일까? 정말 저도 궁금해요.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천지인 합일사상을 정립했을까? 분명히 태고인데, 태고인데, 그것이 여신문화에 같이 다 닿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환단곡이 태백일사에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는 분명하게 아까 이 노자 도교가 고조선의 사막내문경에서 흘러간 거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내문경은 자부 선생이 황제 환원에게 전해주어
그로하여금 마음을 닦아 의로운 정신으로 돌아가게 한 책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사막내문경이라는 책은 정신적인 책이죠. 사상적인 책이죠. 그죠? 그러면 자부 선생이 지금 부르 시대, 당군 다음에 태자 부르 시대에 기원전 한 2000년에서 1000년 전 사이의 사람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미 뭔가 이렇게 정리된 어떤 사상이 정리된 책이 있었다는 거죠. 닦아서 의로운 정신으로 돌아가게 한 책이다. 경문은 신시시대의 녹서로 기록되어서 그러니까 신시대의 녹서, 그러니까 어떤 고시대에 뭐 가람토라는 문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가람토가 보니까 글씨를 보니까 지금 한글하고도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녹도문인지, 그래서 신시시대에 녹서로 기록되어서 세 편으로 나뉘어졌다. 후세 사람이 이 글을 부연하고 줄을 덧붙여 별도로 신선운부의 설을 만들었다. 주와 진나라 시대 이래로 도가 학파가 이것에 의탁하였다. 이따금 단약을 만들어서 불사약으로 먹기도 하였고 그 외 허다한 방술의설이 어지러이 뒤섞여 나더라. 이에 미혹되어 빠지는 자가 속출하였다. 한남국이 태백일사에 나오고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선사상이 있죠. 신선사상이 있는 게 이제 민중의 그 어떤 신선 무속과 결합된 도교 국가가 있고요. 하나는 철학적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노자예요. 그게 이렇게 철학과 민중의 습속, 이 도가가 두 가지 갈래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그 기원이 이제 황제 내문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잔수창이라고 중국의 학자가 얘기합니다. 중국 고대에는 연산, 귀장, 주역의 세 점을 치는 책이 있었다. 연산은 산을 대표하는 관계를 으뜸으로 하고, 귀장은 땅을 대표하는 곤계를 으뜸으로 하고, 주역은 하늘을 대표로 하는 권계를 으뜸으로 삼는다. 이 중에 노자를 위시한 도가학파의 사상은 바로 땅을 대표하는 공계를 중시하는 귀장의 음을 중시하는 사상에서 비롯됐다라고 나오는데, 애석한 거는 지금 귀장과 연산은 전해지지가 않아요. 주역만 남죠. 그죠? 근데 이 주역은 바로 하늘을 대표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노자와 샤머니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죠. 사상인 노자가 있고 샤머니즘과 신선신앙으로 간 도교. 그 도교는 한 뿌리죠. 한 뿌리인데 그 도교는 동이족이 그 뿌리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것에 이제 또 근거로 정재서 선생님과 몇 가지 이제 그 시혜송님 이란 중국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재 선생님 중국의 중문학과 교수님이셨죠. 도교 신선설화의 모토가 된 산해경 신화는 발해만 연한의 그러니까 산해경이라고 지금 정재 선생님이 다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산해경에 여러 신화가 나오거든요. 그 신화는 이 산해경이 중국의 도교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산해경 신화는 발해만 연한의 동익의 신화를 위주로 편성된 무속, 즉 무당들이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편성된 무서로 고구려의 두 번 나왔네. 고구려의 도교, 음양오행 사상도 중국 문명 자체의 산물이 아니라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발해한 연안에서 발생했다. 이건 시혜송링이라는 중국 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고구려의 도교, 고구려의 고분벽화상에 다수 출연하고 있는 신화는 바로 산해경에 나오는 신화라는 거죠. 또한 서왕문은
일설에 의하면 중국 서방의 여신이 아니라 동의의 형신이다. 어떤 마고의 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동의의 형신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재 선생님의 그런 책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두미교, 중국의 도교죠. 오두미교는 공식적으로는 영유왕, 고구려 영유왕 7년 624년 당으로부터 전래했다. 그러나 이 도교는 이미 관방화된 당의 국교로서의 도교고,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교와는 성격이 다르다. 라고 정재 선생님이 말하고 계시고요. 이능화는 앞에서 이능화 씨의 그 지적을 받죠. 이능화는 민간의 습성은 신도와 선도가 굳게 뿌리박혀 있었으므로 오두미교가 들어왔을 때는 나라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다투어 신봉하게 된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도선도, 자생적인 신도선도 문화가 있었고, 오두미교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또 그거를 또 막 신봉하게 됐다. 우리는 뭐든지 이걸 잘 수용해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도 또 잘 수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기독교를 잘 수용하는 게, 왜냐면 저는 기독교도 가만히 보면 부흥의 문화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에요. 샤머니즘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요, 어떤 우리처럼 사람 같은 몸을 가진 그런 실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로고스로 원리로 이해하면요, 굉장히 사실은 저는 불교, 노자, 유불선, 기독교도 사실은 궁극적인 가르침은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로고스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그걸 잘 수용할 분이 없어요. 우리한테 이미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까 홍범구주 이제 여기에서 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성인의 국가 통치 원리 홍범구주, 그죠? 이 홍범구주는 얘를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것 텐데, 이것의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야, 한 국가가,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이 국가는 보통 다른 모든 전 세계 나라의 국가가 세워진 것을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막 세워져요. 근데 이 홍익인간은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애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죠? 분명히 정신적인 사상이 굉장히 광대하죠. 어떻게 이런 게 국가 이념이 될 수 있었을까? 이 홍익인간인가 같은 그런 근사한 이런 정신을 가진 또 다른 나라들의 그런 시조 이념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 번 안 해보게 됩니까? 근데 이 홍익인간의 그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동이족이 9개 부족이었대요. 그 9개 부족이 같이 잘 협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홍익인간이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부족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9개 부족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싸우지 않고 잘 화합을 해서 고조선이란 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그 뿌리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치수법과 황제준경이 이제 그 환단곡이 그 얘기를 보면 황제준경이 부르테자에게서 나와서 우사공, 우임금에게 전해졌는데, 후에 기자가 운나라 주왕에게 진술한 홍범구주 또한 황제준경과 오행치수법이다. 이때는 홍수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통치였던 거죠. 그죠? 오행치수. 그리고 실제 이것이 이때 이제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이때 어떤 자연적으로 형성된 뚝이 우임금 때 무너진 그 홍수 기록을 찾아냈더라고요. 유적이. 그게 기원전 1900년이라는 거죠. 그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중경과 오행취수법을 지금 부르테자가 전해준 거고, 대저 그 학문은 본래 배달 신시시대의 구정법과 균전법에서 전해 내려온 법이다라고 한당국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보면 이제 이걸 전해주는 이야기를
그 서경의 그 문장을 보면은 주문왕주기 13년 무왕이 기자를 방문했다. 그러니까 이긴 왕이 저 가지고 난 네 밑에서 살기 싫어하고 조선으로 가버린 그 패한 나라의 왕족을 찾아간 거예요. 무왕이 말했다. 아, 기자여, 상제께서는 백성들을 지켜주며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였소. 그러나 짐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따라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소. 하늘은 우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9가지 큰 법도를 내렸습니다. 이건 기자의 답이죠. 이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따라야 할 도리가 마침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서경에서는 이걸 지금 우한테 하늘이 줬다 그러는데 한당곡에서는 하늘이 아니고 부르테자가 찾아온 우한테 전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게 역사 기록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홍범규증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거는 요지고 이것에 대한 또 이제 설명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째는 오행, 둘째는 5가지를 신중하게 하는 거, 8가지는 8가지 정무를 열심히 하는 거, 넷째는 5가지 시간을 세는 방법을, 이게 이제 농사를 지니까 시대 절기를 따지는 게 중요했죠. 5째는 군주의 법도를 세우는 거, 여섯째는 3가지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 7째는 의심이 가는 것을 명철하게 살피는 거, 8가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늘 생각하는 거, 9째 5가지 복과 6가지 형벌로 심리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홍범구지의 이게 요지를 이제 그 기자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 3가지 덕, 6번째 나온 3가지 덕에서 3가지 덕만 보면요. 첫째가 바르고 고준 것이고, 둘째가 강함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여기서만 끝나면 기존의 어떤 강자 논리죠. 근데 셋째가 부드러움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노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긴다는 게. 그래서 노자가 이 홍범구주에 의존했다는 게 일리가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즐 찾기에 부도지는 마고 여신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에 이르는 과정의 스토리텔링입니다. 네. 그 계보는 마고가 궁이와 소희 2딸을 낳고요. 궁이가 황궁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나오죠. 남자로 변합니다. 황궁, 유인씨, 한인씨, 한웅, 임금이 당군입니다. 부루, 음루. 아마 이때 이제 고조선이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한, 변한, 진한,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 부여, 신라가 나오고요. 근데 이때 마한, 변한, 진한과 기자소선이 대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고조선이라는 한 나라로 고조선이 아니고 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산둥반도에, 고대 신라는 산둥반도에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산둥반도 보셨죠? 그쪽으로 온 거예요. 산둥반도 그 위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고 있었던 신라 사람들이 소국, 신라 김유신의 시조가 소호금천씨거든요. 그 소호금천씨가 지금 그 황제의 아들이었잖아요. 쭉 그 내려와서의 후손이었잖아요. 그 기자조선이 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나라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이 마한 변한 진앙 그 신라가 밀려난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기자가 그다지 좋게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이라든가 어떤 쪽에서는 기자가 굉장히 현인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다 책마다 다르죠. 자, 당군의 신하, 임금의 신하면서 친족입니다. 친족인 유호씨. 유호씨가 유인씨의 손자거든요. 유호씨가 신하인 권사를 스스로 왕이라고 칭한 우한테 보이면서 타이를 때
마고 복본을 말하면서 타일입니다. 자, 그 밑에 말을 제가 볼게요. 마고 복본이라면 마고성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부도의 법은 유호 씨가 이제 그 우를 타이르는 말입니다. 그 자기 신하를 보내서 부도의 법은 천수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부도 그, 그 하늘의 뜻에 합한다. 이게 이제 천부경에서 부도지 맨 1장에서 그 부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를 받들어 선천을 드러냈다. 천부를 받들었다 할 때 그게 부도의 법이에요. 천부 하늘의 뜻을 받들었다는 거. 그 부도의 법은 천수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람에게 그 원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복본을 받게 할 따름이다. 그 본래의 복을 받게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비록 선우는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며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비록 친숙하고 생소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해가 평등하여 종족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오직 그 오미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오미의 죄라는 건 뭐냐면 그 마고성 사람들이 땅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배가 고파서 그 누가 먹더라? 그 마고성 한 사람이 포도를 따먹어요. 에덴 사람랑 그 비슷한 사람 구조죠. 그 포도를 따먹고 이때 그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때 이제 그 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그때 그게 오미의 변이에요. 그러면서 마고성이 폐허가 돼요. 폐허가 이제 고갈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마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고성 사람들이 지금 떠나요. 마고성을 언젠가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오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마고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오미의 변이에요. 오직 그 오미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마고성의 일을 회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낙원세계예요. 이게 마고성의 시대가 파라다이스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언제나 1인 희생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요. 이때 1인 희생이라 함은 정당한 왕인 것 같아요. 정당한 왕. 즉 뭐예요? 성인인 왕인 거죠. 성인인 왕. 그죠? 철인. 그 한 사람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요. 여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 이 일은 예로부터 세상 일에 섞이지 아니었다. 황궁씨와 유인씨의 예가 바로 이것이다. 즉 뭐냐? 우야, 네가 그런 성인이 될 만한 왕은 못 돼. 근데 어떻게 네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그 파라다이스를 회복하는 거는 성인인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유호씨가 우를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져간 홍범구조는 홍범구조가 아니고 홍범무함이야. 그냥 잡술이야. 이렇게 꾸짖는 거죠. 이게 지금 부도지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퍼즐에서 찾은 중요한 퍼즐인데요. 자, 이건 중요한 게 이제 쭉 앞에서 지금 그 계보가 마고 궁이 황궁으로 갑니다. 황궁부터 남자예요. 그죠? 남자인데 유인, 환인, 임금, 당군, 부루 이때까지도 뭐예요? 복본을 꿈꾼 거죠. 마고성으로의 복본이 파라다이스인 거고 이건 누가 마고 복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성인군잠, 성인인 왕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성인인 왕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는 이미 이제 지금 이때 되면은 이제 그 남자가 왕인 국가시대잖아요. 고조선부터.
국가시대고 이때도 이제 배달국 한국이라고 고조선 이전에 그 나라가 있었다고 지금 한당고기에 나오는데 그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왕들이 그죠? 이게 정말 저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마고 복본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고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자 보십시다. 홍익인간의 이념이 지금 고조선의 이념이잖아요. 홍익인간의 이념이 어디에 닿아 있겠어요? 마고 복본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면은 이 홍익인간의 이념이 마고 복본에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더 있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너무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다음 시간에 할까요?